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좀 오래된 책이에요. 무려 14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처음 이게 뭐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소금꽃나무 소설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김진숙 85호 크레인 고공능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 엊그저께 이제 한 선생님의 페이스북 페이지 포스팅을 보면서 그런 생각 빨리 언제 뭐 이미 14년이나 출간된 지 14년이나 된 책이기 때문에 뭐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빨리 이 책을 다시 저는 읽은 지는 꽤 됐지만 이 책으로라도 에너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본 포스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트위터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김진숙 그 지도위원회 이제 트위스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를 이렇게 같이 포스팅을 해 주셨더라고요. 앓는 것도 사치라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청와대까지 가보려고요. 복직 없이 정년 없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올바른 재정 요구하며 싸우는 유가족들, 산업은행이 투기 자본을 매각 우선 협정자로 선정하여 다시 고용위기에 빠진 한진 노동자들, 도처에 비명소리 가득한 무책임의 시대. 김진숙, 골뱅이하고 진숙 85예요. 트위터에서 이제 폰 글을 이제 공유해 주셔서 이분의 책, 이분이 쓴 책이거든요. 노동운동 하시면서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 이제 계시고 계속 한진중공업 복직투쟁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도 할 겸 성찰도 해볼 겸 해서 이제 그 출판사의 요청에 왜 내가 그렇게 내가 쓰는 글이 그렇게 가치가 있냐, 나무를 베어 죽일 만큼 이런 이야기들 하다가 한번 정리해 보겠다 해가지고 쭉 써내려간 에세이 에피소드처럼 이야기됐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운동의 역사가 이 에피소드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지금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어 있는 현재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라고 하는데 사진작가 정태경 그 선생님의 그 페이스북에 또 이제 관련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 단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올려 놓으시는데 이런 이제 사진들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지난 사진을 뒤집는 일은 무너지는 일. 2010년 1월 김진숙 지도위원은 구조조정 처리를 외치며 한진중공업 앞에서 단식 천마 농성을 하고 있었다. 2010년, 10년 전이에요. 갑작스런 눈물, 조금은 놀랐다. 뭐라고 했을까? 기억은 나지 않는다. 1년 뒤 그가 85 클레인에 올랐다. 129일째 날이 다가왔다. 희망버스가 시동을 걸기 전 5월 14일 그날을 외롭게 보내게 할 수 없다며 몇몇 친구들과 함께 크레인 밑으로 몰려가 미디어 행동을 벌였다. 현장에서 틀 영상 작업을 준비하다가 외장 하드를 빌려줬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만들지 않은 폴더가 있었다. 한진 열사회에서 자료를 받아 영상을 만들었나 보다. 별 생각 없이 훑어보다 숨이 턱 막혔다. 김주익, 그가 거기 있었다. 85호 크레인, 129일을 못 넘긴 그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그의 꺾인 목에 내 시선도 꺾였고 그의 목을 파고든 줄이 숱한 고공농성장에서 밥을 올려주던 줄이었음을 봤다. 생명줄, 생명을 살리는 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죽이기도 하는 줄의 이름이었다. 한진만 들으면 그 사진이 떠오르고 김진숙만 들으면 그 사진이 떠오른다. 쭉 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희망버스가 시동을 건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버스 대신 자동차들을 몰고 영도 한진중공업 앞으로 모인다. 수십 년 동료들의 정리해고와 복직을 위해 온 힘을 바친 그가 정년을 코앞에 두고서야 자신의 복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나는 김주익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 생각을 떨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다. 그가 복직이라도 된다면 혹시나 조금은 잊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지만 2011년 희망버스 때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글과 당시의 모습, 현재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서 이제 포스팅을 올려주셨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책방을 하는 사람이니까, 김진숙 지도위원이 썼던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게 2007년에 나왔고, 제가 그 전에 아마 나오자마자 봤을 텐데, 제가 가진 건 15세예요. 2012년에 이제 출간이 됐고, 이거는 비슷하지만 제 건 좀 색이 많이 바랬고, 얼마 전에 후마니타스 출판사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받은 책은 2020년 5월에 새가 찍혔고 1판 18세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일단 책을 먼저 살펴보면 되게 참 담백하게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뒤에 이 사진은 김진숙 지도일 것 같은데, 지도의 뒷모습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었는데, 앞뒤에 적힌 글귀들을 보면 이제 본문에서 따온 글들이에요. 앞표지에 실린 것부터 보면 한진중공업 다닐 때 아침 조회 시간에 나래비를 쭉 서 있으면 아저씨들 등짝에 하나같이 허연 소금꽃이 피어있고 그렇게 서 있는 그들이 소금꽃 나무 같곤 했습니다. 소금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것 같고, 뭐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운동을 되게 막 그 검정 면티 같은 거 입고 운동 막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등에 땀이 흥건했다가 이렇게 마르면서 면티에 이렇게 소금 같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게 참 서러웠습니다.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는 내 등짝에 피어난 소금꽃을 또 그렇게 보고 있었겠죠. 소금꽃을 피워내는 나무들, 황금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단 한 개의 황금도 차지할 수 없는 점점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는 아시겠죠? 이런 글을 뽑아서 썼고요. 뒤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 지금은 감옥에 계신 어느 노조위원장의 7살 난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 노동자입니다 하길래 그 대답이 하도 맹랑해서 노동자가 누군데 하고 다시 물으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요 어머니. 학교에서 내주는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버지 직업을 농업이라고 떳떳하게 쓰지 못하고 상업이라고 써내고는 온종일 가슴이 오그라들어 있던 저처럼 못난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직업란에 노동자라고 써내는 당당함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뽑은 글이겠죠.
자, 김진숙 프로필과 이 책을 이제 펴낸 출판사의 이야기가 여기는 독특하게 이제 책 날개에 실려 있어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다. 고심 끝에 출판 의사를 묻는 우리에게 대뜸 그따위 게 책으로 만들어낼 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그따위 걸 책으로 만들어내자고 나무를 베어내도 되는 걸까? 를 먼저 물었다. 나무를 좋아해 다음 생에 윤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며 분명 그렇게 말했다. 답장을 받은 날 출판사는 갓 찍어낸 신간 표지의 큼지막한 오차 때문에 자그마치 2,000부나 되는 인쇄한 표지를 버리고 다시 찍어야 할 참이었다. 나무를 아끼는 그의 말이 마음을 괴롭혔지만 더 절실해진 심정으로 편지를 썼다. 이 책 내고 꼭 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책 읽고 나무를 심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곡절 끝에 책 출간 승낙을 얻은 뒤 출판사 내부에서는 책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 계급에 숨겨진 상처,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과 같은 신선한 제목들이 추천되었다. 민주화가 되고 세계 10위를 다투는 경제 강국이 됐다고들 하지만 언제나 소외받는 노동 현실에 대한 아픈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서로 공감했다. 지은이를 만나 당신 글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정작 그는 세상을 만들어 온 곳은 노동자다. 거북선을 만든 것도 노동자다. 노동자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했다. 노동자의 현실을 그저 가슴 아프게만 바라본 우리는 이내 외부자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자연스러운 당당함에 기가 눌리고 말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면 매일 울었단다. 공장에서 관리자를 만나면 주눅이 들어 안전모가 삐뚤어진 것은 아닌지 붙여쓰고 작업복이 단정한지 확인했단다. 일이 힘들어 하루에도 시계를 수백 번씩 보지만 그럴 때마다 시간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시절에 그는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단다. 그러고부터는 아침에 회사 가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거꾸로 관리자에게 걸리기만 해봐라 할 만큼 자신감이 붙어 당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에게 노동조합은 인간의 자존감을 깨닫게 한 선생이었다고 말한다. 이력으로만 말하자면 김진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의 유일한 처녀 용접사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고 그 뒤 20년을 해고자이자 노동운동가로 살아왔다. 경직되고 딱딱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를 만나자 일당이 좀 세서 용접을 배웠고 돈 벌어서 대학 가는 게 소원이었으며 정의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노조 대의원에 출마한 물정 모르는 촌뜨기였을 뿐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봄이 오면 삼낭진 딸기밭에 나들이 가고 싶어하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청춘을 외면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은이 수많은 강연과 연대사를 반복해서 읽으며 골라내기를 여러 번 하고 그때마다 내부에서 의견을 주고받기를 또 여러 번 했다. 원고를 구성해놓고도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한미 FTA이다 뭐다 정말 바쁜 글을 붙들고 제목 생각해봐라. 이거 수정하자. 저거 고쳐달라. 선언 빨리 써달라. 주문도 많이 했다. 출판사 책상에 붙어 앉아 밤을 지새우기를 그야말로 밥 먹듯 했지만 힘든다는 생각보다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설레고 긴장된 나날이었다. 그의 글, 그와의 만남. 무엇보다 그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지은이는 이 책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노동의 기쁨, 책 만드는 일의 보람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되게 독특한 책 날개여서 전부 다 읽어드렸어요. 그 85호 크레인 노조 운동을 하면서 막 맨 처음 시작이 이제 정교조 운동을 하다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야 했던 친구 이야기가 앞에 딱 나오는데
이제 그 후, 이제 정교조가 이제 합법화 되면서 이후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선생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아, 그 친구가 이제 좀 부채감에서 자유로워졌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험한 막 이렇게 예전에는 더 심각했잖아요. 지금도 정말 만만치 않지만 막 대공분신에 끌려가서 막 맞고 뭐 이러다 그냥 조용히 죽은 거 아니야? 막 싶을 만큼 막 탄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되게 그야말로 엄혹했던 시절의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부채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빠지면 그 남겨질 사람들 때문에 적어도 저들이 가는 동안엔 옆에 있어야지. 맨날 그만두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85 크레인 트위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거의 생중계하듯이 고공농성 그 막 사계절을 그 높고 좁고 춥고 더운 곳에서 투쟁을 하면서 버텨냈던 이 이야기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됐던 이유는 동료들 때문이었던 거죠. 2003년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지회장이 홀로 농성하던 크레인 위에서 129일 만에 목을 맸고 2주 뒤 곽재구가 도크에서 투신했다. 두 분의 희생으로 그동안 한진중공업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모두 복직되었다. 해고된 지 20년이 된 박영재, 이정식도 2006년 1월 1일 복직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한 부채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20년 만에 복직이 되는 그 와중에 김진숙은 예외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이유였다. 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아마도 타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난 됐다. 저들만이라도 돌아가게 해달라. 정년을 얼마 납두지 않고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자식을 앞세우고 부모들이 중대재해 기업 좀 처벌하라는 법집 만들어달라고 지금 국회 앞 막 이 추위에 막 길바닥에서 오체 투지를 하고 국회 앞에서 천만 농성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항암 치료 받다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기로 했다고. 왜 일들을 안 하죠? 왜 국가가 일을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다 우리 같았으면 다 잘렸을 텐데 저 사람들은 왜 안 잘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 18살 순진한 근로자가 왜 싸우는 노동자가 되고 36 장년이 되어 2번의 전과 기록을 가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연이라고 이제 항소 이유서에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연대투쟁의 어떤 현장에서 아니면 자신의 일상 속에서 끌어올린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줄줄줄줄 해주고 있어요. 한 챕터를 멋있는 문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에피소드 하나 현재와 그때를 이어주는 지금도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어서 이 글 한 편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 김신숙 지도위원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사회적 교섭과 조카 라는 구절인데요.
지난 설 다른 이들도 매양 마찬가지였겠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이 편안치만은 않았다. 인천에 있는 조카는 집에 어려운 사정이 생겼는데 맞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인지 휴가가 하루밖에 없다는 둥, 차가 많이 막힐 거라는 등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다. 그래도 명절인데 안 가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란다. 어르고 달래서 겨우 같이 가기로 했다. 인천 주안역에서 만나 차를 타자마자 조카가 묻는다. 이모, 그게 뭐야? 이거? 김세트. 니네 엄마 주려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꾸러미를 궁금해하는 줄 알고 한진 동지들이 마련해준 선물 세트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였다. 아니, 저번에 내 친구가 테레비 보고 말해주는데 민노총이 막 싸웠다며. 한쪽에서 뭘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 하지 말자 그러고 신나도 뿌리고 그랬다며. 그게 뭐냐고. 망할년. 하도 하고 많은 말 다 놔두고 오랜만에 만나서 가장 아픈 데부터 찌르다니. 나는 심사가 있는 대로 꼬여서는 야, 너는 민노총이 아니고 민주노총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았냐? 민주노총. 엉뚱한 트집을 잡았다. 암튼 그게 뭐냐고. 뭐 때문에 그랬는데. 사회적 교섭. 그게 뭔데? 사회적 교섭이 뭔지도 모르는 조카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니까 네가 용역이야?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했다가 야, 그런 건 파견이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 한마디로 지가 뭔지도 모르는 한심한 까대기다. 커다란 마트에서 일하는데 이 아이는 그 마트의 직원이 아니다. 라면 파트에서 온종일 라면을 치어 살면서도 그 라면 회사 직원도 아니다. 그 마트에서 일하고 밥 먹고 똥 싸면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사실은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파견업체가 이 아이가 속한 회사다. 그 마트에서는 일 시킬 거 다 시키고 물건 진열이 조금만 더 줘도 떽떽거리고 늦게 밥 먹으러 간 탓에 1분만 늦게 와도 주임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지키고 서 있으면서도 이 아이가 사소한 요구라도 할라치면 니네 회사에 가서 말하라면 그만인 아주 편리하게 짝이 없는 구조다. 월급 명세표도 없는 월급 80만 원을 받으면서 언제부턴가 돈이 줄어들어서 나오길래 명세표를 볼 수 없냐 했더니 니네 사장한테 달라 하더라는 쫑코 이유. 이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는단다.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생리도 월차도 없어져 그렇게 됐다고 하더란다. 이 아이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한다. 추석 때도 일하느라 추석 다음날 잠깐 집에 다녀왔고 이번 설에 9일을 쉬는 회사도 있다고 언론에선 떠들더만 얘는 그나마 마트에서는 장기 근속인 1년 넘는 짬밥 덕택에 설날 하루가 휴가였다. 주 5일을 누리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쁘다. 지 동생이 장가를 가서 얘한테도 첫 조카가 생겼는데 어깨가 아파서 조카 한번 안아주지도 못한다. 설날도 밥만 먹고는 온종일 퍼 자다가 다음날 출근 때문에 부스스하게 부은 채로 밤에 갔다. 조카를 안지도 못하는 어깨로 박스를 들어 나르는 일을 하러. 온종일 박스 들어 나르는 게 일이라 손가락이 퉁그러지고 어깨가 아파 팔을 들지도 못하는데 산재 신청도 못하는 내 조카는 병신이다. 이런 상황인데 노조도 못 만드는 내 조카는 쪼다다. 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이 망한 후 30몇 살의 여자를 받아주는 데가 있다는 게 감지덕지 고마워서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사는 내 조카는 천치다. 그래도 이 아이 내게는 참 애틋한 아이다. 쌍둥이 내 아이 태어났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집이 참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의 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런 아이가 나 때문에 비정규직이 됐다. 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내가 온몸으로 반대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비정규직이 됐다. 노사정위에서 파견법이 합의될 때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지 못해서 이 아이가 솔직히 잘 몰랐다. 우리 조합원들은 노조가 있고 단결된 힘으로 단체 협상에서 막아내면 솔직히 되지 않을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있었다.
조카는 전국 노동자 투쟁위원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어떤 합의를 하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일 뿐이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쉰이 넘은 나이에 길거리로 쫓겨난 부산대 청소 아지매, 경비 아저씨들, 하이닉스 매그나칩 동지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동지들, 그분들을 만나면 죄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다. 그냥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분들을 만나면 자꾸 울게 된다. 나는 내가 민주노총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웠다. 운동한답시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면서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 늙은 아버지까지 안기부의 경찰에 시달리게 만들었으면서도 그까지 상처쯤이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로 다 덮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세상. 지 잘난 맛에 살았던 그 잘나빠진 이모가 조카를 파교 노동자로 만들어버린.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걸까? 내가 20년 동안 한 건 뭐였을까? 일요일도 없고 재고조사하는 날은 밤도 없는 조카 앞에서 나는 이모가 열심히 싸워서 민주노총 사업장은 대부분 주 40시간이 됐다고 자랑할 수가 없었다. 상여금도 없고 지력 단련비도 없고 효도 수당도 없고 하다못해 월차도 없는 조카의 1,000만 원도 안 되는 연봉 앞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싸워서 그들의 성과금이 너의 1년 연봉을 넘는다는 자랑도 할 수가 없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건 산하노조의 투쟁이건 비난이 난무할 때 조중동만 탓하기엔 참 옹색해져 버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역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노숙자, 하루 36명이 목숨을 끊는 자살행렬의 시작이었던 98년 노사정 합의. 그에 대한 철저하고 뼈저린 참여 없이는 민주노총의 어떤 정당하고 명분 있는 투쟁도 고립무원일 뿐이다. 사회적 교섭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거라고 내 딴에는 열심히 설명해주고 나니 조카가 묻는다. 대화가 돼? 대화로 해도 되는데 근데 뭐 그 아저씨는 왜 크레인에까지 가서 그 아저씨는 왜 크레인에까지 올라가서 죽었어? 이런 글이 쓰여있는 책입니다. 네. 뭐 많이 읽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 책이 갑작스럽게 막 부진하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의 곁에서 같이 걸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책이라도 많이 사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개했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책 소개입니다.